역시 보라매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카이는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KF-21 시험 비행을 진행 중인 조종사들을 직접 등판시켰는데요. 이들은 구독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KF-21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해당 인터뷰 영상에서 KF-21의 테스트 비행사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보라매는 통상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장차 5세대 및 6세대 전투기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순조로운 개발 과정을 밟아나가는 가운데 테스트 비행 조종사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타 경쟁 전투기와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KF-21의 개발 과정에서 시험비행 조종사의 역할은 매우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험비행이란 단순히 비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성능을 분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고도와 속도, 연료 사용량 등 모든 요소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엔지니어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정확히 수집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KF-21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공군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완벽한 전투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카이의 공식 채널에 등장해 독자들의 여러 질문에 답하면서 후배 파일럿에 대한 조언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KF-21에 관심을 둔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바로 F-16이나 라팔과 같은 베스트셀러 전투기와 KF-21에 대한 비교라고 하는데요. 테스트 비행사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KF-21은 세계적인 전투기와 비교해도 성능이 밀리지 않으며 향후 개발을 통해 더욱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라팔이나 F-16 등은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상위권을 달리는 기종인데요. 그러나 KF-21은 단순히 현재의 성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전장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항공산업의 발전을 상징하는 기체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성능뿐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 발전 가능성에 있습니다. 즉 KF-21이 현재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개발이 진행될수록 더 높은 세대로 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스트 조종사는 자신이 라팔 대비 KF-21의 우수성에 대한 증거에 자신의 과거 경험을 들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과거 레드 플래그 훈련에 함께 참가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 라팔 전투기는 F-15에 비해 작지만 프랑스 공군의 임무를 훌륭히 완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투기의 크기나 단순한 성능만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더 이상 글로벌 시장의 고객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라팔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더구나 라팔에는 수급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국제군사뉴스 채널 디펜스 뉴스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라팔의 월간 생산 가능 수량은 겨우 한두 대 수준으로 라팔의 공급사 다쏘의 생산 설비에 큰 문제가 있음을 폭로했습니다. 다쏘는 2024년 말까지 20대를 납품해야 하며 기존 계약 물량 223대의 생산도 적체된 상태인데요. 현재 다쏘는 한 달에 5대 이상을 생산해야 기존 계약에 대한 납기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는 수개월 안에 3대로 끌어올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다쏘의 생산 라인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면 생산 적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 속도와 재고 문제 외에도 다쏘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라팔은 2001년 실전 배치 이후 벌써 20년이 넘은 기체로서 벌써 노후화가 우려되는 기체입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4.5세대로 시작한 KF-21과는 레이더 등 첨단 기능 면에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라팔은 초창기 버전에서 A사 레이더조차 탑재하지 못했으며 후기형 기체들의 A사 레이더를 탑재한 이후 초기형 기체도 순차적으로 레이더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기와 레이더 체계가 자주 오류를 일으키고 있어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A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과정에서만 10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KF-21은 외형 설계만으로도 스텔스기에 준하는 피탄 면적을 보이는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기 외형 설계는 후속 개량을 진행하더라도 함부로 변경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대한 대처 능력에서 라팔이 KF-21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라팔을 도입하면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대폭 낮추는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신 강력한 공격력을 확보, 전략적 억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함재기로도 개발돼 프랑스 해군에서도 쓰이는 라팔은 공대함 능력이 막강하고 500km 떨어진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과 미티어 미카 NG 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라팔의 이 같은 특성은 KF-21과 매우 비슷합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보다는 스텔스 성능이 낮지만 미티어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으로 막강한 공격력을 갖출 전망입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 인터넷파는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의 기사를 인용 KF-21은 러시아의 수호이 35,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범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했듯 4세대기를 넘어서는 KF-21의 설계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KF-21은 4세대와 5세대 사이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다수의 전투기 전문가들이 수호이 57보다 KF-21이 더 유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주목할 요소는 KF-21의 엔진 성능입니다. 현재 KF-21에 탑재한 엔진은 비록 국산화된 엔진은 아니지만 GE의 F414G 400K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수호이 57에서 사용하는 러시아제 AL41 F1 터보팬보다 더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L41 F1 터보팬은 단순한 물리적 수치만으로는 F414G 400K 엔진보다 더 강한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신 연료의 효율이 떨어지고 정비 과정에서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엔진 국산화에 돌입하였으며 엔진의 성능 기준을 F414G 400K에 준하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한국산 항공기 엔진을 탑재하더라도 전투기 엔진의 안정성에서 세계 정상급 전투기들과 경쟁하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테스트 파일럿은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묘사된 F14와 5세대 수호이 57 전투기의 대결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중요한 건 전투기가 아니라 조종사다라는 주인공 루스터의 발언은 오늘날 공중전이 준 중요한 교훈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라 해도 그것을 다루는 조종사의 기량이 뒤떨어진다면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전투기 성능과 조종사 능력 간의 상호작용이 공중전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비행 조종사들 역시 KF-21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하고 있는데요. 비행 후에도 조종사들은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행기의 성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 방향을 조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무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그 무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전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기의 성능과 무장, 조종사의 기량, 그리고 전장의 전략적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KF-21의 미래 성능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투기의 생존성은 단순히 기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여러 방어 장비와 전자전 장비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영화 속에서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섬광탄이나 레이더 교란 장치처럼 전투기는 적의 공격을 피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많을수록 전투기의 생존성은 높아지고 전장에서의 생존 가능성도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KF-21은 그러한 방어 장비를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대한민국은 KF-21을 통해 전투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생존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2026년 초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개선을 통해 KF-21은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 비행 조종사들은 KF-21을 통해 미래 한국공군의 전투력을 책임질 후배 전투기 조종사들이 더욱 강력한 전력을 갖추도록 돕고자 하는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이 노력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국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KF-21은 단순히 국산화에 성공한 전투기가 아니라 우리 후세대를 위해 항공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대한민국의 꿈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이 계속될수록 KF-21은 더 큰 성과를 이뤄낼 것입니다. 카이 조종사분들의 노력만큼 미래엔 더 개량되고 발전한 KF-21이 세계 시장을 잠식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7일 필리핀 KF-21 영상입니다. 지난 5월 20년 역사의 군사 포탈 매체 디펜스 미러는 KF-21이 동남아에 보급될 경우 벌어지는 아세안의 전력 상승 효과와 대중국 억제력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미러지는 전투기를 수출하는 한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 역시 상당한 시너지를 얻게 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대한민국은 경제적 이득과 함께 국제적 신뢰도 상승할 것이며 동남아 국가들은 강력한 항공 전력을 얻는 동시에 한국의 고급 방산 기술을 이전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펜스 미러는 KF-21이 동남아에서 3조에서 5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이며 이로 인해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또한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영국 등의 서방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는 아세안에 맹주를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불공정한 무기 교역 조건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는 인도네시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인도네시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KF-21의 평판은 탄탄했으며 인도네시아의 공백을 채워주고도 남을 신규 파트너들이 속속 등장한 것인데요. 필리핀을 비롯한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마닐라 월드트레이드 센터의 한국 방산 부스를 찾아 KF-21에 관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 방산 3사, LIG 넥스원,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장갑차 생산업체인 코비코, 소총 전문기업 다산기공 등 6개의 한국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웠던 부스는 카이의 KF-21이었습니다. 이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KF-21의 도입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국가는 필리핀입니다. 과거의 필리핀은 처참한 공군력으로 악명 높았던 나라였습니다. 필리핀에 주둔했던 미군의 철수와 아시아의 경제 위기라는 악재를 연거푸 얻어맞으며 몰락했던 필리핀 공군은 중국의 남중국해 위협이 증대되면서 공군 전력 재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FA-50을 도입하면서 경전투기 분야의 전력은 보강되었으나 중국에 비하면 여전히 아쉬운 공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최소 12대 이상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통해 공군 전력을 보강할 계획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말 필리핀 군 당국은 KF-21을 이 사업의 도입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의 정보 제공 요청서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보냈으며 필리핀 공군의 마리아노 대령은 자국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에 KF-21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필리핀은 KF-21의 양산 이전까지는 F-16 블록 70과 그리펜의 도입을 고려해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종에 대한 평가를 거치고 있던 필리핀 국방부가 갑자기 돌변 KF-21의 양산 시점에 맞춰 한국에 직접 제안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리핀 정부의 입장 변화가 나름 현명하고 합리적 선택이란 평가를 받는 이유는 현재 필리핀 공군은 주력 전투기로 FA-50을 운용 중이란 점 때문입니다. 이는 필리핀의 공군 조종사들이 이미 한국산 전투기의 체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KF-21까지 도입한다면 체계 통합이 수월하기 때문에 필리핀은 자연스럽게 신형 기종을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 양성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KF-21의 도입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필리핀이 신규 전투기 도입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F-16을 기준으로 최소 12대에서 최대 40대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제 규모와 국방 예산을 감안했을 때 한 번에 계약이 체결될 수량은 아니지만 중국의 위협이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필리핀의 입장에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투기 보강을 시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전문가들은 KF-21이 필리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려 했던 물량의 상당수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못지않게 KF-21과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드러내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KF-21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말레이시아는 이전부터 대한민국의 전투기에 만족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먼저 도입했던 FA-50 18기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곧바로 18기의 FA-50을 추가로 도입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도입한 FA-50은 기존에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도입했던 FA-50보다 우월한 성능의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자신들의 공군력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가장 뛰어나다며 FA-50의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FA-50의 추가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은 2026년에 시작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언론과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벌써부터 FA-50의 추가 도입에 적극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말레이시아는 FA-50과 함께 KF-21의 도입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국토는 말레이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말레이시아와 보르네오섬 북부 지역 등에 위치한 동말레이시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지역의 사이에는 300km 정도의 남중국해가 있어 국토가 서로 연결되지 않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 전력이 매우 중요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중구난방으로 보유했던 과거의 노후 전투기들을 퇴역시키고 다목적 전투기와 경전투기 위주로 공군 전력을 재편하고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수호이 30MKM을 조기 퇴역시키고 여기에 KF-21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이미 경전투기 체계를 한국의 FA-50으로 교체한 상태에서 다목적 전투기 체계까지 한국의 KF-21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에서 빠져나갈 경우 그만큼의 분량을 자신들이 신속하게 채우려는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기존의 계획대로 40여 대의 KF-21을 도입할 경우 말레이시아는 KF-21을 도입하고 싶더라도 납품 순서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내부에서는 KF-21이 인도네시아 등에 납품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도네시아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KF-21 개발을 지연시키는 행동을 한다면 말레이시아가 그 자리를 대신해 먼저 KF-21을 구매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이에 인도네시아의 주요 뉴스 매체인 조나자카르타도 말레이시아가 KF-21에 관심을 보인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8대의 수호이 30MKM 이외에도 FA-18D 8대도 노후화된 상태여서 최대 26대 이상의 KF-21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며 KF-21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필리핀을 포함하여 잠재적인 수출 물량은 최소 30대에서 많게는 38대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카이가 인도네시아를 배제하더라도 초기 계획에서 잡았던 생산 단가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는 점인데요. 이미 태국과 페루,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잠재적 도입 국가로 리스트에 올라온 데다가 CNN에서는 이외에도 이라크와 터키의 KF-21 구매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 언론보다 외신에서 KF-21의 판매 전망을 높게 잡는 경우도 많은데요. KF-21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체지만 돈은 많지만 서방 전투기의 도입이 껄끄러운 국가와 적은 국방 예산으로 알찬 구성을 꿈꾸는 국가들에게 KF-21은 더없이 좋은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낙관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현재의 예상에서 맞출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특히 양산 공급 사이클과 사업 관리, 그리고 개발 지연만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군과 정부의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필수라 할 수 있겠는데요. 대한민국 전투기가 세계의 하늘을 지배하는 그날을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18일 KF-21 F-16 비교 영상입니다. 얼마 전까지 F-16 계열의 생산 라인은 폐쇄의 갈림길에 섰었습니다. 미군부터가 도입을 꺼렸기 때문인데요. 여기엔 당연히 미래 공중전의 향방이 5세대기에 달려있다는 미국의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통념을 바꿔놓았습니다. 여전히 현장에선 도그파이트가 유효하기에 4세대와 4.5세대기의 가치가 덩달아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변화는 양산 시점의 KF-21의 희소식인 동시에 달갑지 않은 경쟁자 F-16의 부활을 이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산 라인이 폐쇄될 뻔했던 F-16에 동아줄이 내려온 셈인데요. 전투기 신규 도입을 고려하는 많은 국가가 F-16V 블록 70 구매 의사를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에 나서고 있고, 심지어 폴란드와 인도네시아도 F-16V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차기 4.5세대 시장을 노리고 있던 KF-21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암담할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때문에 F-16과 비교를 당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관련 뉴스는 최근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그 성능과 잠재력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F-16V는 1978년부터 실전 배치된 전투기로 세계적으로 4,600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더구나 최근엔 4.5세대기인 F-16V 블록 70으로 부활하여 다시 한번 정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가장 성공적인 4세대 전투기로 손꼽히는 F-16의 제작사 록히드 마틴은 F-16V의 업그레이드를 발표하며 F-16의 역사를 2060년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한 상태입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사골 전투기라고 비아냥대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F-16에 호의적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포함한 주요 강대국들은 스텔스 및 장거리 요격이 가능한 5세대 전투기를 항공작전의 핵심으로 간주해왔습니다. 만약 적성국이 ICBM을 은밀하게 가동했다면 이를 타격하기 위해서 전투기가 접근하여 목표를 확인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런 종류의 임무를 위해선 은밀한 침투가 핵심이고, 적의 촘촘한 방공망을 뚫고 침투하려면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이 F-35를 도입하려 했던 목적도 이와 같은데요. 이런 측면에서 핵심 지휘부를 공격하거나 주변국보다 질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5세대 스텔스기를 주력으로 삼는 게 정설이 되었습니다. 즉, 현 세대의 공중전은 얼마나 적을 빨리 보고 멀리서 때릴 수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5세대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에 비해 기동성과 무장 탑재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무장이 제한되었고, 정영공에서 적 전투기의 방해를 받거나 공중전을 벌여야 하는 경우라면 공중전에 특화된 4세대 전투기의 지원을 받아야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즉, 5세대기조차도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선 4.5세대 전투기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록히드 마틴의 실험 결과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록히드 마틴은 자사의 5세대기 F-35와 F-16의 모의 공중전을 실행했고,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근접 교전 시 기동성이 뛰어난 F-16이 우세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도그파이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기역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훌륭한 선회율과 코너 속도, 추력 특성 등이 필요한데요. F-35는 설계 형상에서부터 멀리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에 집중된 만큼 근접전에서 1970년대에 생산을 시작한 F-16에 밀린 것입니다. 그리고 록히드 마틴은 이런 시장의 소요에 맞춰 F-16V 블록 70에 에이사 레이더, 첨단 디지털 시스템과 항공전자 장비 등을 추가해 가성비 뛰어난 4.5세대기라는 달콤한 옵션을 내놨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취한 업그레이드의 백미는 에이사 레이더였는데요. AN/APG-83으로 F-16V 블록 70은 최대 370km까지 탐지가 가능하며 전천후로 표적을 탐지하고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F-16V 블록 70은 정밀 유도 무기를 유도하는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새롭게 개량하면서 기존 약점이었던 BVR 능력도 향상시켰습니다. 이처럼 F-16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되자 기존의 F-16을 운용하던 국가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바레인을 시작으로 슬로바키아, 인도, 싱가포르,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등 공군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대부분의 국가들이 F-16V 블록 70 구매 의사를 보이거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입국 입장에서는 F-16을 도입하면 이 무장들까지 모두 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니 군침이 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F-16V 블록 70과 포지션 상당 부분이 겹치는 KF-21로서는 너무나 버거운 상대를 만난 것인데요. 그러나 대부분 위기는 언제나 과장되기 일수이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KF-21만의 장점과 실제 성능을 살펴보면 충분히 비벼볼 만하다는 의견이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F-21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최첨단 에이사 레이더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적외선 추적 장치 IRST, 통합 전자전 시스템 등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중 에이사 레이더는 최근 국산화에 성공한 모델임에도 이미 모든 지상 테스트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에이사 레이더 성능을 가뿐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KF-21이 공개되자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적성국에 비상이 걸릴 정도였는데요. 외형적 스펙에서도 KF-21은 F-16V에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KF-21의 동체 길이가 16.9m 혹은 11.2m인 반면 F-16은 총장 15.06m, 전폭 9.9m로 KF-21보다 조금 작습니다. 또한 두 기체 모두 최고 속도가 마하 1.9 이상이며 추력은 28,000파운드에서 29,000파운드에 이르고 있어 기체의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단지 두 기체의 차이가 있다면 신뢰성일 것입니다. F-16V는 오랫동안 여러 나라에서 주력으로 운용된 만큼 높은 신뢰도가 네임밸류를 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산하면 기본이 되는 기체가 노후되었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최신의 4.5세대기로서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접목되어 있고 F-16V와 달리 앞으로의 개량 과정에 따라 세대 진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1978년 초기형 도입 이후 45년 활동해온 F-16V는 이미 굵직한 개량만 10여 차례가 넘고 블록 70에 이르러서는 거의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즉 5세대와 5.5세대까지 넘보는 KF-21의 미래 가치가 F-16V를 넘어선다는 것인데요. 이 점에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KF-21의 장래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미 공군부터가 미래 전투기 혼합 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4.5세대기를 표방한 F-16V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술했듯 개량 한계점이 F-16V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더구나 F-16 계열은 좁은 작전 반경을 계속 지적받아 왔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여차하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중동, 유럽까지 다자간 전쟁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투 반경 550km, 패리 범위 4200km의 F-16으로는 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일례로 하와이 기지에서 러시아나 중국에 있는 표적을 타격해야 한다면 F-16V로는 시도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KF-21이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KF-21은 내부 무장 장착 공간을 위해 최초보다 크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여분의 공간은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가능하고 연료 탱크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장거리 비행에 특화된 전투기로도 변모할 수 있습니다. 즉, 근소해 보여도 기체 체급 자체에서 오는 기본적인 성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KF-21은 4세대, 4.5세대기의 상징과도 같은 F-16V와의 정면 대결에서도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F-16 대비 KF-21만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기존 F-16 계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추후에 F-16을 이양하거나 재판매하려 한다면 수출 허가권을 지닌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미국은 전투기 지원이 러시아를 자극하여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허가를 거부한 적이 있는데요. 반대로 국산화율이 높은 KF-21이 등장한다면 재판매 시장에서도 강력한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엔진마저 국산화된다면 중고뿐만 아니라 KF-21 최신 기체도 미국의 승인 없이 보다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합니다. 세계적인 항공우주 산업 전문 매체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의 진짜 도전은 오는 2028년부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F-21의 업그레이드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블록 3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여러 조건이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 KF-21과 F-16의 경쟁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봐도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즐기고 노력하면서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특히 무기교역에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꺼리튜브였습니다.